안녕하십니까. 천만 기업의 알토란 이하수 대표입니다. 25년도와 26년이 넘어오면서 세법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면율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자녀법인의 정의와 그리고 이 자녀법인을 실제 설립하는 내용까지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다음 달이 됐던 다음에 2편 때는 또 다른 내용을 제가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녀법인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법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자녀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100% 별도법인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법인을 왜 설립을 할까요? 이 자녀법인을 설립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는데, 선입견 중에 우리 모법인, 즉 부모법인의 어떤 부를 나눠서 세금을 적게 낸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지 여기저기서 그런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 절세 효과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절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더 힘을 받는 건데, 그런 선입견대로 이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절세만을 위한, 그 절세만을 위한 게 너무 좀 한쪽으로 가면 탈세가 되겠죠. 그런 부당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법인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법인의 부를 좀 나눌 수는 있겠죠. 절세를 하면서. 하지만 이 자녀법인은 자녀법인만의 충분한, 정확한,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적합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자녀법인으로 한번 그런 전략이 좋으냐? 아니면 국세청에서 요즘은 특례 정책을 좀 유하게 해주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세청에서 가업상속공제라든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저희가 요걸 특례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특례 정책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조건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사후관리 기간도 점점 줄어서 5년 정도, 5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옛날에는 최고 10년이었죠. 10년이 7년으로 줄었고, 7년이 다시 5년으로 줄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피상속인,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제 상속인, 우리 자녀들이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조건도 유두리가 생겼죠. 네.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 좀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국세청의 특례 정책을 쓸 건지, 혹은 이제 자녀법인을 써서 승계를 할 건지가 문제가 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게 이제 정답이냐면 사장님과 자녀분들의 마음에 드는 정책이 정답이겠죠. 또 하나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법인을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증여세 과세 특례인 특례 정책으로 일부 가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법인을 세워서 또 자녀법인만의 특화된 그런 전략을 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전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무조건 맞고 한쪽은 안 맞다, 이런 표현보다는 두 쪽 양 방법을 다 연구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은 혼합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정책이 옳으냐, 그리고 자녀법인이 옳으냐, 이런 건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서 쓰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자녀법인의 정의와 국세청 특례 정책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컨셉은 자녀법인의 이제 실제 설립입니다. 그러면 국세청 특례 정책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면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오늘은 자녀법인 설립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한번 설립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자녀법인 설립을 제가 작년에도 많이 했고, 또 올해도 제가 좀 많이 할 것 같고, 또 사장님들도 실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법인 설립을 되게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어렵지 않고, 또 비용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비용과, 근데 오히려 이제 비용이나 이런 수고스러움보다는 이 자녀법인의 컨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법인을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법인의 부를 나누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이 자녀법인은 자녀법인만의 적합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적합한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적합한 목적을 어떻게 처음부터 세팅을 잘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적합한 목적과 함께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네, 법인이라는 거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자본금을 1,000만 원을 하셔도 되고 1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커질수록 어떤 등록 면회세라든지 이런 세금이나 실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우리 법무사님 뭐 실비 포함해서 세금 포함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요 정도 뭐 몇백만 원 수준, 요 정도 수준이니까 이 자본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좋고, 또 이 자본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한도가 없으니까 크던 작던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녀법인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 목적에 부합하게 이 자본금도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뭐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건설업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자본금은 뭐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5천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한 1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한 3천만 원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주가 돼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드님과 그리고 이제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주가 한 두 분이라고 하면 4인 정도 되겠죠. 이 4인 가족이 이 자녀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로 이제 그 아드님이 대표이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 자본금을 출자를 하실 텐데 그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아드님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그대로 출자하셔도 되고, 혹은 그런 이제 돈이 좀 모자르면 아버지가 이제 증여를 해주셔도 되겠죠. 성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 증여공제를 좀 활용을 하셔도 되고, 또 뭐 아드님 아들 간에 이제 돈을 차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정당하게 쓰시고, 지금 뭐 국세청에서는 이 차용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제대로만 하면은 걸릴 뭐 이렇게 혼날 일이 없거든요. 차용증을 정확하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원리금을 잘 갚으시고, 그리고 차용증에 명백한 뭐 어떤 이제 2억 정도까지는 뭐 이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5천만 원 정도는 차용을 해도 이자를 굳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차용증에 정확한 좀 내용만 쓰면은 뭐 그렇게 크게 혼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직계 비속들 자녀들의 돈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이제 아버님이 증여를 해주셔도 좋고, 혹은 이제 차용을 좀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에 이제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이 정해졌으니까 돈은 일단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인의 주체를 정해야 되죠. 뭐 법인이라는 거는 법인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의 상호도 정하고, 그럼 이 법인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 건 우리 이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주들이 되겠죠. 이제 손주들은 미성년자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냥 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임원입니다. 임원 중에 우리 아드님이 대표이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며느리님이 이제 사내이사가 돼도 되겠죠. 법인을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주식이 없는 분이 한 분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드님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사내이사로, 대표이사로 이렇게 등재가 되고, 우리 손주들은 나중에 이제 주주로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적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적 구성을 4인 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4인 가족 중에 미성년자인 우리 손주들은 나중에 주주로 참여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는 우리 아드님과 며느리 이렇게 두 분이서 법인을 만들면 돼요. 설립을 하면은 우리가 법무사님이 일반적으로 대행을 하시는데 법원에 가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빼거든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빼고 이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우리 또 이제 기장세무사님이 정해지겠죠. 기장세무사님이 뭐 대행을 많이 하십니다. 뭐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홈택스나 혹은 이제 일선 세무서를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거든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본금의 일부가 우리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겠죠.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법인이 처음에 들어가기가 뭐 이렇게 타이밍상 맞지 않을 때는 대표이사님이 임차인으로 가시고 나중에 법인으로 변경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가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이제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가죠. 저희가 이제 은행 연계 이런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은행을 가셔가지고 요즘 그 통장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통장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용도 굉장히 빡빡하게 보고, 우리가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통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들고 이제 일산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이제 마지막인 은행을 가서 통장을 만드는데 이 통장이 좀 어렵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은행에서 이제 통장을 만들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법인이 이제 설립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이 나오면 사업자 통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즉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입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부가세도 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인이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법원부터 세무서 그리고 은행까지 이렇게 한다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법인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진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냐, 실질적인 기업이냐, 요걸 따지는데, 이걸 누가 따집니까? 따지는 기관을 저희가 한 두 군데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국세청이 있겠죠. 국세청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이제 채권기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이제 자녀들이 자녀법인을 만들면, 좋은 유무상 자금들이 있거든요. 정부 정책 자금. 많이 들어보신 정부 정책 자금이나 그리고 이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기관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면 국세청과 채권기관 이 두 군데의 기관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두 군데에서 이 법인은 정확한 법인은 아니다. 어떤 좀 꿍꿍이가 있는 흔히 얘기하는 나쁜 법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 법인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컨설팅 용어로는 적격 창업이라고 합니다. 적격 설립이라고도 하고 적격 창업을 한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적격 창업이 되냐면 국세청의 시각과 이 채권기관의 시각이 살짝 다른데 공통적으로는 이 자녀법인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정확한 세팅이 된 그런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팩트를 몇 개 좀 여러 개 말씀을 드릴게요.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페이퍼상으로도 법인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실질적으로 이 법인이 정말 올된 참된 법인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확한 목적의 법인이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맞으면은 적격 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식은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잘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잘 만들고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은행에서 통장도 나오면 그렇게 어려울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 실질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실질을 우리가 결정짓는 몇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회사 이름이 뭐냐. 상호인데 이 상호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회사랑 아들 회사가 상호가 똑같으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쓸 수도 없지만 이 상호는 좀 전략적으로 우리 부모 법인과 자녀 법인은 상호를 좀 확실히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좀 우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또 디테일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공고 방법. 우리 이제 법인이 어떻게 공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요즘은 그 어떤 일간사 신문에 이렇게 공고하는 방법도 흔하지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회사를 공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채권기관이나 국세청이 볼 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외부 기관들이 볼 때 이 홈페이지를 하나 또 근사하게 갖고 있으면 상당한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공고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본금 같은 경우도 너무 작은 건 좀 곤란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자본금은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회사를 운영을 하나? 이런 의심이 들죠. 그래서 최소한 한 1000만 원 이상은 좀 됐으면 좋겠고, 한 1000에서 5000 정도 중간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 부모법인과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일단 스페이스입니다. 부모회사가 예를 들어 평택시에 있으면 자녀법인이 다른 시에 있는 게 더 좋겠죠. 멀수록 좋거든요. 어떤 케이스에 이제 부모법인의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이제 자녀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적격 창업이라고 해도 일단 선입견이 너무 커요. 아버지 어머니 법인에 자녀들이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차나 전대차를 내고 그렇게 본점을 거기다 내버리면은 굉장히 선입견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이 스페이스는 좀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경우도 부모법인에 있는 직원분들이 자녀법인에 와서 일을 한다든지 또 부모법인에 있는 기계 설비를 자녀법인이 똑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즉 공간적 장소와 그리고 고용,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분리해 주시는 게 좋고, 자녀법인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 도움이 이제 좋은 지원 정책이나 유상 정책 자금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매출을 조금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감 나누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부모님의 일감을 좀 가져간다는 뜻은 부모님의 매출처를 좀 가져가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 가기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장소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독립을 시키고 처음에는 잠깐 부모님의 일감을 좀 가져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법인의 일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수년 동안 거기에만 의존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에 어느 정도 시기 동안만 좀 도움을 받으시고 계속 이 자녀 법인이 독자적인 판로, 독자적인 매출, 독자적인 기술력, 독자적인 그런 기계 설비 고용 또 시설 이런 것까지 다 갖춰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부모 법인과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다는 내용이죠. 요게 오늘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부모 법인과의 분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자제분들의 연령입니다. 같은 값이면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년으로 창업을 하면 좀 많은 세금 혜택이 있죠. 5년간 법인세가 상당히 절세가 되거든요. 이 청년은 여성 같은 경우는 34세고요. 남성은 34세에서 군대를 좀 더 기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자녀분들이 대표이사하고 대주주인 우리 자녀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5년 동안 최고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올해 좀 법이 바뀌어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하면 50% 정도 감면이 되고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은 100%가 다 감면이 되는데 올해 이제 법이 바뀐 게 그 외 지역에서도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그리고 화성, 평택, 용인 그리고 김포, 파주 이런 곳은 이제 100%까지는 안 되고 75%만 감면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그 영상을 한번 찍은 거였거든요. 올해 26년도에 우리가 창업을 한 청년 창업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가 동일하고 작년과 같이 올해부터 바뀐 거는 외의 지역에서 일부 지역은 100%가 안 되고 75%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청년이 아닌 사장님보다는 청년의 사장님이 그래도 조세 혜택이 좀 많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점 위치가 방금 내용이랑 괴를 같이 합니다.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 용인, 화성이 아닌 지역, 옆에 있는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100%가 법인세가 다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 데서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업 목적입니다. 부모법인이 하는 사업과 비슷할 수는 있어도 너무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통계청에 분류 코드가 있거든요. 그 분류 코드상 몇 자리, 우리 5자리 중에 몇 자리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장 세무사님하고 좀 소통을 잘 하시면 좋아요. 물론 저희가 다 같이 컨설팅을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코드상, 즉 이제 숫자부터가 아버지 법인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분류 코드의 숫자 넘버링 자체가 부모 법인과 자녀 법인이 좀 다르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조금 다르면 좋겠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부모 법인은 제조를 하고 자녀 법인은 유통을 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창업이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코드가 다르죠. 근데 같은 제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세 분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 분류가 따로 숫자가 구분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장 세무사님이 아주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상담을 좀 하시고 또 저희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들여오는 좋은 자금들입니다. 신보, 기보, 중진공, 소진공 이런 데서 주는 창업 자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우리가 공짜 돈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청년들은 또 특화된 어떤 청년 창업 사관, 청창사라고 하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패키지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 사장님들한테는 좀 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니까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키워드는 우리 매출은 이제 일감 나누기로 좀 하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판로는 이제 계속 우리 자녀 법인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제조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기계 설비가 상당히 고가고 돈이 많이 들죠. 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OEM으로 시작을 하시고 점차 이제 자녀법인의 체력이 커지면 그때는 기계 설비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정책 자금에서는 시설 자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설 자금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이제 지원 사업이나 우리가 유상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가점이 많아야 되는데 그 가점 중에 대표적인 게 특허가 이제 대표죠.
지적재산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기업, 그리고 또 우리 벤처기업, 그리고 이제 연구소 인증, 뭐 뿌리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좋은 인증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녀법인에 적합한 그런 인증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은 가점이 없는 다른 경쟁사 우리 법인보다는 훨씬 좋은 지원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유상 자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세청과 채권기관 또 각각 채권기관이 또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가점들이 있거든요. 기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좋아하고, 또 중진권 같은 경우는 정말 종합선물 세트인 우리 많은 가점을 가져오기를 좋아하고, 또 신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매출을 좀 중시하고, 이 정책기관들이 캐릭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앞에서 뒤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처음 세팅할 때 구조 설계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좀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 회사가 스펙이 좀 커지고 어떤 필요가 생긴다고 하면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일단 좀 가볍게 시작해서 법인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만드시는 그런 정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정관도 외부 기관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잘 만들면 좋으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빼곡하게 다 합니다. 지금 제가 A부터 Z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를 하나 뽑자고 하면은 법인을 만들 때 형식적인 조건과 실질적인 조건인데, 형식적인 조건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조건에 더 부합해야 되고, 그 실질적인 조건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법인과는 독립된 자녀법인이어야 됩니다. 이 자녀법인은 부모법인의 어떤 부를 빼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이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요. 이 자녀법인은 정말 정확한 목적이 있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 설계를 잘하고 세팅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따님이 30대 초반에 청년으로 계시면은 따님이 여성기업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고 가점이 많거든요. 정부에서도 좋아하고, 여성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 같은 거를 좀 내가지고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자녀법인을 여성기업으로 갑니다. 여성기업으로 가셔서 그 여성기업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기계설비를 못하지만 OEM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법인을 적격 창업을 해가지고 여성기업의 이제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이 판로 확보에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수의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매출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인 따님이 설립한 여성기업으로 수주를 받고, 그 수주를 받으면 이제 아직은 기계설비가 없기 때문에 제작을 못하죠. 그럴 때는 우리 부모법인이 자녀법인에서 오히려 일감을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자녀법인에서 부모법인한테 일감을 주고, 부모법인이 이제 아버지 사장님이 그 이제 우리는 기계설비가 있으니까 그 수주받은 우리 이제 기계 어떤 제조 용품을 아버지 법인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제 세일즈하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 법인에서 자녀 법인으로 일감이 가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우리 따님이 청년으로 적격하게 창업을 하고 여성 기업으로서 정확한 어떤 입찰 수주를 잘 받아서 그 부분을 부모 법인에게 이제 넘기는, 요렇게 이제 가는 일감 나누기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자녀법인은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부모법인은 제조업이지만 자녀법인은 오히려 제조를 하지 않고 완전히 유통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 유통이 아닌 그냥 뭐 어떤 부동산업이라든지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법인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만 있는 자녀법인은 저희가 소규모 성실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뭐 페널티를 하나 줬죠. 일단 법인세를 20%부터 내게 돼 있습니다. 원래 법인세가 최하 구간이 10%인데 이런 소규모 성실법인은 법인세가 20%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이 자녀법인이 소규모 성실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세를 20%부터 낸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어떤 승계, 상속 증에 훨씬 유리하고,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이 좀 무겁게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승계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쓸 수 있으면 또 좋거든요. 그 이제 형태가 제조, 유통도 좋지만 일반적인 소규모 법인도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모법인과 자녀법인은 각각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자녀법인의 목적과 수단이 부모법인의 어떤 부를 가져오는 데만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한 자녀법인을 잘 만드시면, 대신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한번 마음을 드시면은 자녀법인을 한번 만들어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리즈 이제 1편으로 자녀법인을 만드는데 제가 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녀법인을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도움이 되고 적격으로 작업하는 그런 법인 설립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저희가 컨설팅을 항상 진성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으로 저희가 이제 법인을 한번, 자녀법인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 만들어진 자녀법인으로 어떤 이제 컨설팅을 하는 여러 가지 또 방안을 2편, 3편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